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5부 가벼움과 무거움입니다. 테레자가 예고 없이 토마시의 집에 처음 왔을 때 토마시와 테레자는 정사를 나누었고 그 후에 테레자의 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테레자는 침대에 누웠고 토마시는 그녀를 보며 하나의 은유를 떠올리죠. 오이디푸스 신화였습니다. 이후 토마시가 오이디푸스 왕 번역본을 찾은 동기는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0세기 중반 체코는 경제적, 정치적 파산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당시 1서기장이었던 로보트니는 개혁의 바람을 막으려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마침내 1967년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노보트니는 1서기장에서 해임되고 후임으로 둡체크가 지명됐습니다. 둡체크에 의해 대표되는 온건 개혁파가 주축이 되어 국가, 경제, 사회, 문화, 조직의 당의 독단적 개입의 억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뤄냈죠. 이는 모든 당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1968년의 이 시기는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로 대담한 자유화 조치가 조금씩 실행되었기 때문에 연례의 음악제 이름을 따라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든 비난은 공산주의자들을 향했습니다. 체코의 불행과 독립의 상실과 합법적 살인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우리 몰랐어, 우리도 속은 거야, 우리도 그렇게 믿었어, 따지고 보면 우리도 결백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초점은 그들이 몰랐다는 것이 사실인가 혹은 그저 모른 척 한 것일까로 귀결되죠. 토마시의 머릿속에 오이디푸스가 다시 떠오른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문제가 아니었죠. 문제는 몰랐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결백한가에 있었습니다. 토마시는 이 비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친구와의 대화에 자주 사용했고 더욱 신랄하고 더욱 우아한 표현으로 발설했습니다. 당시 토마시는 모든 지식인들이 읽는 한 잡지를 읽고 있었고 거긴 공산주의자들이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었었죠. 토마시는 오이디푸스에 대한 생각을 써서 그 잡지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집국에서 연락이 왔죠. 그곳에서 만난 기자는 딱 한 문장의 어순을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토마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독자의 편지란에 토마시의 글이 실리죠. 토마시는 신문을 보고 놀랍니다. 글이 너무나 잘렸기 때문에 요점만 겨우 남았고 그 기사는 더 이상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죠. 1968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토마시의 글이 발표되자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제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감히 우리 눈을 뽑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써대다니. 소련은 이런 개혁의 물결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소련은 보도기관을 통해 개혁파의 움직임, 특히 이천자 선언을 강력하게 비난했죠. 마침내 그들은 변방에서 자유로운 토론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고 1968년 8월 20일 바르샤바 조약기구인 소련, 동독,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각국 20만 명이 불시에 체코 국경을 넘어 영내로 침입합니다. 둡체크가 말을 더듬으며 소련과의 타협안을 읽기 전까지 분노에 젖은 도취 상태가 시작된 거죠. 스위스에서 프라하로 돌아온 토마시는 원래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장이 그를 호출해서 그가 쓴 글을 철회해야만 한다고 말하죠. 과장은 만약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토마시는 계속해서 병원을 다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시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러자 과장은 이건 형식상의 철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명예보다 중요한 건 유능한 토마시가 직장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토마시는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토마시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미소 짓고 모든 사람이 그가 철회서를 쓰기를 바라며 자기가 의견을 철회한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토마시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토마시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단하게 여겨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마시가 느끼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토마시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회의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그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죠. 의사라는 건 오직 그의 환자나 가까운 동료들에 의해 따라서 내면이 닫힌 방에서 1대1로 마주보는 상황에서 평가됩니다. 거기에서는 토마시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을 볼 수 있었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해명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도처에서 시선을 느끼지만 그들의 눈을 바라볼 수 없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토마시는 과장을 찾아가 아무 것에도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토마시는 자신이 철회를 하지 않아도 계속 병원에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토마시가 이 사건을 통해
만약에 병원에서 내쫓긴다면 동료 의사 모두가 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누구도 사표를 쓰지 않았고 토마시는 얼마 뒤 병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토마시는 프라하에서 80km 떨어진 시골 병원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고된 출근길을 견디다가 1년 후 더 편한 직장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변두리 무료 진료원이었죠. 토마시는 자신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사무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시는 두툼한 살집 때문에 심각해 보이는 50대 남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무부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하며 토마시에게 건너편 카페로 가자고 청했죠. 그 남자는 토마시의 경력과 이러한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던 토마시는 이야기가 잡지사에 글을 보낸 것과 그 편집국에 가서 자신의 글에 어순을 바꿔도 되느냐고 물은 그 기자의 이름을 묻는 지점에 이르자 그 남자가 자신을 신문하고 있다는 걸 깨닫죠. 토마시는 그때부터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기자 얼굴에 대해 묻죠. 토마시는 자신이 만났던 기자와 정반대의 인상차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남자를 떠올리죠. 토마시의 증언은 허위였지만 상대방은 구체적인 한 기자를 떠올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 뒤에 두 남자는 각자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보름쯤 후에 그 남자가 토마시를 다시 찾아와서 철에서 양식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토마시는 충격을 받았죠. 철에서에는 오이디푸스에 관한 기사를 단순히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 연방에 대한 사랑과 공산당에 대한 충성 관련 문구가 있었고 또 나라를 내란으로 몰고 가려는 지식인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토마시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직접 기사를 쓸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시간을 벌었죠. 그리고 다음 날에 그는 바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스스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경찰도 토마시를 쫓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마시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죠. 그러나 토마시는 자신이 이미 충성서약 같은 것에 의해 이 결심과 결부되었다고 느껴 사임을 고집했습니다. 토마시는 결국 유리창 닦는 노동자가 되었죠. 토마시는 몇 년 전에 취리히에서 프라하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외침은 그래야만 했는가로 바뀌죠. 그렇다면 토마시의 인생에서 필연은 없는 걸까요? 밀란 쿤데라는 사랑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의 직업은 이러한 필연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토마시가 처음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향해 메스로 그의 피부를 찢었을 때 강렬하게 신성모독을 느꼈다고 말하죠. 이 필연이 그를 의학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필연적 직업으로부터 빠르게 빠져나왔죠. 쿤데라는 이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혹시 그 결정 뒤에는 보다 심오한 무엇, 자기 자신의 이성적 사고로도 포착되지 않는 그 무엇이 숨어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쿤데라는 곧바로 일부에서 소개된 무스에스자인, 에스무스자인이라는 테마에 얽힌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덴부셔라는 사람이 베토벤에게 50프랑을 빚졌는데 베토벤은 언제나 땡전 한 푼 없었죠. 그래서 베토벤은 덴부셔에게 그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고 덴부셔는 그래야만 하는가? 라고 물었고 베토벤은 경쾌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야만 한다. 그러면서 그는 수첩에 멜로디까지 곁들여 이 단어를 적어넣었고 이 사실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사중창을 위한 소품을 작곡했다. 세 명이 그래야만 한다. 네 라고 노래하고 네 번째 사람이 내 지갑을 꺼내 라고 덧붙인다. 베토벤은 이러한 가벼운 사건을 형이상학적 진리로 환골탈퇴시킨 겁니다. 만약 거꾸로 베토벤이 사중주의 진지함으로부터 덴부셔의 지갑에 대한 사중창에서 보여준 가벼운 농담으로 변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붕괴할 겁니다. 그래서 밀란 쿤데라는 우리는 더 이상 무거움과 가벼움 중 가벼움이 더 좋다고 말한 파르메니데스처럼 사고할 수 없다고 말하죠. 인간은 무거움을 더 사랑합니다. 토마시는 오래전부터 장중하고 무거운 에스무스자인의 짜증이 났고 이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싶다는 깊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첫 번째 부인과 그의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와 인연을 끊겠다고 한 것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즉 토마시는 무거운 것이 그에게 고착되려고 한 걸 밀쳐버렸던 겁니다. 토마시가 자신의 직업을 빠르게 그만둘 수 있었던 것도 에스무스자인이란 경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보러 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외과 의사가 인간 신체 너머의 것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토마시는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며 내면적인 에스무스자인에 인도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이해하죠. 예전에 토마시는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에 빠져 잠을 못 잤고 심지어 여자에 대한 입맛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무스자이는 토마시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유리창 닦는 노동자가 된 토마시는 자신이 길고 긴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토마시는 독신 시대로 되돌아갔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테레자가 그의 삶에서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이죠. 테레자가 호텔 바에서 돌아오면 자정이었고 아침에 토마시가 일어날 때면 그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토마시에게는 16시간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그에게 자유시간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을 의미했었죠. 무엇이 토마시를 여자에게 이끌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를 열고 그 밑에 감추어져 있던 장기를 보았을 때 토마시는 신성 모독을 느꼈다고 말했었죠. 바로 그가 여자들의 육체를 갈구한 것 또한 이러한 욕구 때문이었을 겁니다. 토마시는 자아의 유일성을 여자의 육체에서 발견하려고 했었던 거죠. 성관계를 할 때 그 여자만이 가진 독특한 그 무엇을 발견하려고 했던 겁니다. 토마시는 100만 분의 1의 차이를 소유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100만 분의 1의 상위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은 오로지 섹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마시는 이 상위성을 소유할 때마다 이런 감정을 느끼죠. 상상의 메스로 우주의 무한한 화폭의 가느다란 천 조각을 절개했다는 느낌. 쿤데라는 또 사랑과 비사랑을 구분합니다. 사랑은 은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사랑이라는 건 시적 기억을 차지하는 것에 결정된다는 거죠. 토마시의 머릿속에는 테레자의 시적 기억 외에 다른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사랑이라는 건 시적 기억의 부재라는 것이죠. 사랑은 은유로 시작된다. 달리 말하자면 한 여자가 언어를 통해 우리의 시적 기억에 아로새겨지는 순간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다. 어느 날 토마시는 테레자가 카레닌과 아침을 사고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때 테레자의 품에 까마귀가 안겨 있었고 까마귀의 커다란 부리는 마치 토마시를 비난하는 듯 했죠. 테레자는 토마시에게 호텔에서 겪은 불쾌한 일을 이야기했고 토마시는 2년 전부터 분노로 몸에 떠는 테레자의 손을 잡아줄 기회조차 없었다는 생각이 들자 매우 기분이 언짢아진 채로 출근을 합니다. 사무실로 나가자 한 고객이 토마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를 보내달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도 여자가 불러대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며 불편한 심기로 그곳을 찾아가죠. 그곳엔 조금 구부정하고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시가 이전 무료 진료원에서 내무부 사무국장에게 허위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떠올렸던 그 기자였죠. 그 기자는 놀랍게도 토마시의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자와 토마시의 아들은 학대받는 정치범들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해주기를 기대하고 온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은 토마시는 갈등합니다. 숙청당한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정치범 사면을 요구한다고 그들을 사면해 줄 것인가? 토마시의 결론은 이런 것이 가져올 유일한 결과는 대통령이 우연히 정치범을 사면해 줄 마음을 먹었다가도 결코 사면하지 않을 것이란 거였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 기자에 따르면 비열함을 감춘 변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토마시는 조금 생각해본다고 말했지만 기자는 내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말했고 토마시는 자신을 신문했던 경찰을 떠올리죠. 토마시는 무슨 수를 두더라도 패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체스 선수와 같았습니다. 서명을 한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비겁자라는 타이틀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긴 대화와 생각 끝에 토마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이리 주십시오. 그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서명을 하려는 토마시에게 그의 아들이 볼펜을 건네주며 토마시의 생각이 테러와 같았다고 말하자 토마시는 다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토마시는 그 글을 쓰며 누구의 징계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런 것은 전혀 토마시의 목적이 아니었죠. 토마시는 왜 오이디푸스의 신화를 이용하며 그런 글을 썼을까요? 토마시는 테레자를 떠올립니다. 바구니에 담겨 강물에 버려진 아기처럼 그의 침대 언덕에 좌초한 테레자, 그리고 로물루스, 모세,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떠올리죠. 그 순간 빨간 스카프로 감싼 까마귀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의 앞에 서 있는 테레자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테레자 이외에 다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망설이는 토마시에게 그의 아들은 서명하는 것은 아버지 의무예요 라고 말했고 다시 토마시는 의무에 대한 생각에 빠져듭니다. 토마시가 이 종이에 서명을 한다면 경찰이 테레자를 괴롭힐 것이 뻔했고 그렇게 된다면 그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릴 겁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할 이유가 없었죠.
토마시의 모든 결심의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테레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 것. 그녀는 늙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그녀만이 중요했다. 6 우연의 소산인 그녀, 외과 가정의 좌골 신경통에서 태어난 꽃한송이, 모든 에스무스자인의 피 안에 있던 그녀, 유일하게 그가 진정으로 애착을 갖는 그녀. 그리고 토마시는 서명을 거절하며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것보다 생매장당한 까마귀를 꺼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요. 토마시는 서명을 해야만 했을까요? 쿤데라는 이 문제를 목청을 높여 자신의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 나았을까? 혹은 침묵해서 그 대가로 좀 더 느린 종말을 사야 했을까?로 변형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해답이 존재할까요? 인간의 삶이 단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린 한 번밖에 선택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인말 이스트 카인말, 한 번은 중요하지 않다. 한 번이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다. 역사란 개인의 삶만큼이나 가벼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가벼운, 내일이면 사라질 그 무엇처럼 가벼운 것이다. 구부정한 키 큰 기자는 마치 역사가 밑그림이 아니라 완성된 그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영원회기 속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반복되어야만 한다는 듯 행동했죠. 기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토마시와는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토마시의 삶을 이끌어왔던 건 에스무스자인, 너머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그가 의사라는 직업을 택한 것도,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것도 이러한 욕망에 근거하고 있었죠. 토마시가 유리창 닦는 노동자가 된 지도 머지않아 3년에 접어듭니다. 토마시는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을 때 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호흡이 어려웠습니다. 토마시는 정신도 육체도 지쳤다는 것을 깨닫죠. 이러한 휴가를 한없이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토마시와 테레자는 온천 도시로 여행을 떠납니다. 전 영상에서 한 농부를 만나 테레자가 시골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곳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토마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토마시를 의사로 대하는 그 농부를 만나자 예전 생활, 그 편안한 규칙성, 그 진료 시간을 다시 되찾은 듯한 착각에 빠졌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테레자의 존재가 참을 수 없는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왜 토마시의 침대로 떠내려왔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여자가 아닌 그녀였을까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고 침묵 속에서 잠자리에 누웠죠. 그러다가 한밤중에 흐느끼는 소리를 듣습니다. 테레자였죠. 그녀는 끔찍한 악몽을 꿨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토마시는 그렇게 처절한 꿈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았다고 생각하죠. 토마시는 테레자의 죽음을 상상했습니다. 죽음이란 자고 있는 테레자가 끔찍한 가위에 눌렸는데 그가 그녀를 깨울 수 없는 것이었죠. 토마시는 이전 직장 동료를 만난 날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평소보다 빨리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통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죠. 약통을 맞지만 약은 없었습니다. 위통증을 이겨내려고 했고 어느 정도 괜찮아졌지만 다시 잠들 수는 없었죠. 테레자가 새벽 1시 30분쯤에 돌아왔고 그녀와 장례식에서 만난 신문기자와 동료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레자는 프라하가 추해졌다고 말합니다. 토마시도 동의했고 테레자는 여기를 떠나 시골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죠. 토마시는 놀라 묻습니다. 시골? 그러자 테레자는 이렇게 말하죠. 거기 가면 우리들 뿐일 거야. 기자도 옛 동료도 마주치지 않을 거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예전과 변함없는 자연도 있을 거야. 토마시는 그 순간 위통증을 느낍니다. 자신이 늙었고 오로지 안정과 평화만을 바란다고 느꼈죠. 만약 시골로 내려가게 되면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은 어려워질 겁니다. 토마시의 에로틱한 모험의 종말인 것이죠. 테레자는 토마시의 생각을 꿰뚫어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당신은 시골에서 나하고만 지낼 테니 괴롭겠지. 그때 토마시는 문득 자신의 여자 사냥도 일종의 에스무스자인이라는 그를 노예 상태로 이끈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시는 유리창 닦는 일을 휴가라고 여겼고 지금 3년을 바라보고 있죠. 그는 모든 에스무스자인에서 결별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수술 때와도 결별했는데 하찮은 100만 분의 1의 차이점을 찾기 위해 여성적 자아의 보석함을 상상의 메스로 여는 수술 때와 결별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 토마시는 테레자의 눈에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봅니다. 토마시는 테레자에게 그 이유를 끈질기게 물었고 테레자는 토마시의 머리에서 여자 성기 냄새가 난다고 말하죠. 토마시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가 몸을 일으켜 욕실로 가서 머리를 감으려고 할 때 테레자는 토마시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냥 누워있어. 이젠 그럴 필요 없어. 지금은 익숙해졌으니까. 토마시는 다시 정적과 평화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레자에게 온천 도시에서 만났던 농부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토마시와 테레자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죠. 토마시는 다시 한밤중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에로틱한 꿈을 꾼 것을 확인하고 놀라죠.
통하죠. 꿈속에서 나온 나치의 여자는 토마씨보다 5배는 컸고 다리 안쪽에서 배꼽까지 촘촘하게 음모로 덮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토마씨는 엄청나게 흥분했죠. 위경련으로 쇠약해진 육체가 어떻게 그렇게 흥분할 수 있었을까요? 깨어있을 땐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여자의 모습에 어떻게 흥분할 수 있었을까요? 토마씨는 인간의 머릿속에는 반대로 도는 톱니바퀴 2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치의 여자를 보는 시각이 새겨진 톱니는 발기명령이 새겨진 반대편 톱니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비 이미지를 새긴 톱니와 흥분 톱니가 맞물리면 성기는 제비만 모아도 우뚝 서겠죠. 토마씨는 이러한 것이 사랑과 공통점이 있느냐고 자문합니다. 토마씨는 흥분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죠. 만약 흥분이 창조주가 재미삼아 즐기는 기계장치라면 사랑이란 오로지 우리의 권능에만 속한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사랑, 그것은 우리의 자유다. 사랑은 에스무스 자인을 초월하는 것이다. 토마씨는 다시 잠들었을 때 그를 빙빙 도는 반나치 여자들 한가운데 있었고 실증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옆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죠. 그 소파 위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마씨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그녀를 찾았고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어 무한한 행복이 그의 가슴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평안함을 발산했고 토마씨는 일생 동안 이런 평화로운 몸짓을 간절히 원했죠. 잠에서 깨어난 토마씨는 그녀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알지 못하는 여자고 취리이나 프라의 여자도 아니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꿈속 여자임을 깨달았죠. 그의 사랑의 에스무스 자인이었습니다. 사랑에 그래야만 한다였죠. 그가 항상 바라던 여자, 반드시 곁에서 살아야만 하는 여자. 토마씨는 누구를 택할까요? 사랑에 그래야만 한다일까요? 즉 필연일까요? 아니면 여섯 우연의 화신인 테레자일까요? 토마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언제라도 행복의 집을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었고 언제라도 꿈속 젊은 여자와 함께 사는 자신의 파라다이스를 떠나 테레자, 그로테스크한 여섯 우연에서 태어난 그 여자와 함께 떠나기 위해 자신의 사랑에 에스무스 자인을 배신할 것을 알았다. 토마씨의 키치, 즉 그래야만 한다가 이 5부에서 무너집니다. 이 5부에서도 4부와 마찬가지로 토마씨가 가지고 있던 그래야만 한다가 계속 무너지죠. 마지막에 토마씨는 우연의 화신인 테레자를 선택합니다. 무거움 대신 가벼움을 택한 겁니다. 키치 대신 키치가 아닌 것을 택한 것이죠. 모든 의무에서 벗어난 테레자, 사랑에 그래야만 한다가 아닌 얼마든지 다르게 될 수 있었을 텐데를 택한 거죠. 어떤 것에 시각이 닿자마자 필연적으로 성기는 꼿꼿해지죠. 그러나 지금 밀란 쿠네라가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랑은 이 창조주의 장난인 흥분의 필연성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랑은 시적 기억이 각인될 때 시작된다고 말했죠. 즉 은유가 마음에 새겨질 때 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우연이죠. 필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토마씨는 이 필연을 저버리고 우연인 테레자를 택한 거죠. 그래서 토마씨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흥분이 창조주가 재미삼아 즐기는 기계장치라면 사랑이란 오로지 우리의 권능에만 속한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사랑, 그것은 우리의 자유다. 사랑은 에스무스 자인을 초월하는 것이다. 토마씨는 모든 필연에서 비껴나 있는 여섯 우연의 화신인 테레자를 선택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